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 인터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새 정부 들어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거지고 있는 영혼 없는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테사 모리스 스즈키가 쓴 길 위에서 만난 북한 근현대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는 딸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광석 씨의 형도 서혜순 씨의 친정어머니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접하고도 여전히 서혜순 씨가 했던 말, 당시엔 경황이 없었다, 이 변명을 믿어주어야 하나요? 걸을 건 걸러야지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지점에서 서혜순 씨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더니 서혜순 씨를 범인으로 몰아간다며 이상호 기자를 비난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상호를 일컬어 도박사 운운하고 대중은 이상호가 던진 미끼를 무는 월드컵 응원 부대로 조롱합니다. 이상호 기자는 비난받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수 대중이 항상 옳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헛똑똑이들의 관심은 서혜순보다 이상호에게 있음이 자명합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몰두하며 이상호가 나쁘니 이상호가 말하는 팩트도 가짜일 것이라는, 아니 가짜여야 한다는 의도를 감추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때만 보는 것, 여기에 비유될 수 있겠죠. 이상호가 혹세무민한다는 당신들의 단정, 이 단정이야말로 이상호가 오를 수 있다는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아니, 서혜순 씨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까지 비난하는 당신들의 행태에 기본적인 논리와 양식은 전제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혜순 씨 일개인의 기본권과 명예에 앞서 서혜순 남편의 죽음, 서혜순 딸의 죽음, 이 의문의 죽음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발언권을 박탈당한 망자니까요. 김보영 아나운서의 간추린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은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살수차를 실제로 조종했던 말단 경찰관들이 재판부에 청구인 낙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낙서 제출은 피고, 즉 말단 경찰관들이 원고인 유족 측의 청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제출한 청구인 낙서에는 유족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드라이브가 권력형 비리에서 시작해 일상 속의 불공정과 가불관계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치 보복에 목매는 게 이 정권이다, 전직 대통령 아들이 직접 나선 이상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부부싸움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가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SNS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이 경기도 수원 광교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도태호 부시장은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한 도시주택정책의 전문 관료였는데요. 지난해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수원시 재개발과 군공항 이전과 같은 굵직한 사업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었다. 더 이상 공익제보자가 고통받는 모습만 기억하는 현실을 깨뜨려야 한다.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긴 시간 고통받은 공익제보자의 말입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에게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쇼인 침대 추석 명절 할인 이벤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쇼인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인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인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인 침대.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김광석 씨 딸, 그리고 서혜순 씨. JTBC 인터뷰 때문에 문 닫아가던 영화관이 다시 이제 김광석이란 영화를 걸었어요. 그죠? 25일 날 이제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화 김광석이 나오고 또 이상호 기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촉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논란을 종식시키겠다 뭐 이런 정면 승부의 의도로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발언을 할 거냐, 공식 석상에 나와서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사실 또 고인의 부인이자 또 다른 고인의 엄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정하고 연민의 의사를 표시할 그런 준비가 돼 있었던 그런 서혜순 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뭔가 인간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아무래도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신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일각에서는 물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당 부분 많이 취재를 했고 또 오랜 기간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의심되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셨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을 뿐더러 뭔가 확실한 게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막 몰아가지고 가서 만약에 이게 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론이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과 딸의 죽음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으면서 막 우신다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김용민 씨 말대로 여론이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는 여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정면 승부를 했던 것의 의도가 좀 실패한 것 같고 오히려 사람들이 야 진짜 뭐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으니까 서혜순 씨 개인적으로 보자 그러면 세웠던 전략이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견고한 성벽을 쌓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뭐 이를테면은 자신이 이제 딸의 죽음을 미리 알리지 못한 점, 재판 중에도 알리지 못한 점, 이것에 대해서 경황이 없었다. 이제 우리가 듣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법정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를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낀 점을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텐데 일단 가장 크게는 남편과 딸을 둘 다 먼저 보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과 딸의 죽음을 언급하면서도 전혀 슬픈 기색이라든지 침통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중간에 슬쩍슬쩍 웃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배치되는 행동인 거잖아요. 본인이 억울하다, 본인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다라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사람이 전혀 슬픈 기색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이건 전혀 슬픈 기색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일단 이상하셨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인터뷰 내내 몸짓이 굉장히 과도하고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프로파일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90%가 거짓말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제 인터뷰에 대해서. 네네, 인터뷰를 보고 나서 과도하게 몸짓을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기 전에 보통 나타나는 선행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부연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요 얘기를 해야지라고 예정했던 말이 빨리 안 나오면 몸이 자연적으로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 말을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짓이 좀 과도하게 되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진실을 말한다기보다는 좀 상당 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프로파일러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그렇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프로파일러의 진단이 재판정에서 인용이 됩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뭐 이게 정황 증거로 참작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는다는 걸 가정에 두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거짓말 탐지기도 전혀 증거로 판단에 어떤 근거로 활용되지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그거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심증을 쌓거나 아니면 그걸로 다른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재판에서 그걸 가지고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아마 TV 출연을 해서 뭔가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사망 신고가 6개월이나 늦었는데, 예. 이미 본인이 남편을 한번 사고로 잃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편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사망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미 남편을 한번 사별한 적이 있는데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거를 6개월이나 못했다는 것이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거하고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게 경황이 없었다는 사람이 바로 하와이로 건너가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업은 또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황이 없었으면 요즘 말로 뭐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넋이 나가서 있거나 뭐 이랬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식음을 전폐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사망신고가 늦어진 것도 이해가 될 텐데. 또 근데 바로 하와이 건너가서 사업은 계속 했거든요. 예. 그리고 단지 그냥 사망신고 시점만 늦어진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친가 쪽에도 10년 동안이나 딸이 죽은 거를 얘기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과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이걸 굳이 말하지 않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변호인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걸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팽배한 게 이해가 되죠, 일면. 이게 말이죠. 서혜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의심은 되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쪽도 있고 아니 뭐 증거가 이쯤 됐으면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광석 씨의 사망도 그렇고 이번에 그 김광석 씨 딸의 사망도 그렇고 제대로 된 수사가 서혜순 씨를 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 점에서 참 논란을 더 키웠던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1996년 1월에 이제 사망을 하셨으니까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수사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후진적이기는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경찰 초동 수사가 좀 잘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 예. 사실 그냥 수사 자체로만 놓고 보면 2000년대에 검찰청에서 왜 독직 폭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찰청이 한번 발칵 뒤집히기도 하고 뭔가 법차기가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2000년대 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니까 90년대 중반이면 수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제 기준으로 돌아갔으니까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따님이 2007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부검을 했어요. 근데 부검에서는 타살의 의혹, 뭐 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영화를 안 보셨거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거나 인터뷰를 직접 보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야, 김광석 씨가 석연찮은 죽음을 맞았다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딸 얘기는 뭐고 또 뭐 어떻게 됐다는 거지? 뭐 그러면 서 씨가 딸도 뭐 어떻게 위해를 가해가지고 좀 그랬다는 건가?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1996년 1월에 김광석 씨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죽음 자체가 명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 이게 뭔가 타살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게 영화 김광석의 주요한 주제고 그 이후의 일들은 일단 그래서 그 이후로 재산 다툼이 벌어집니다. 김광석 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은 전부 서혜순 씨 소유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수니까 뭐 저작권이라든지 인접 저작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김광석 씨 아버지한테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2005년에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김광석 씨 딸한테 그 저작권이 이제 왔죠. 근데 그 딸한테 온 저작권의 행사를 부인인 서 씨가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친가 쪽과 서혜순 씨와 법정에서 치열하게 그걸 다투고 있었는데 친가 쪽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2017년까지도 서현 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지금 딸이 그때 당시에 사망한 거를 알았더라면
자기가 주장을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사기다. 아니 저작권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숨졌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건 사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어제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서혜순 씨가 얘기한 거는 아니 딸이 죽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딸이 죽으면 상속자가 엄마인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돌아올 것이어서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도 약간 이상한 게 발견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왜 사망 신고를 안 했냐, 그리고 왜 변호인한테 알리지 않았냐,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인터뷰 때 얘기한 거는 경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법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법리적으로 쭉 다 해석을 한 내용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도 나한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뭐 재판 결과에는 전혀 하등 변화될 게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경황이 없는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니까 이 말도 앞뒤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007년도에 딸이 이제 17세 때 이제 사망을 한 건데 장애가 조금 있어가지고 감기에 걸렸다가 병원 치료를 받고 5일 만에 갑자기 이제 급성 폐렴으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때 당시 이제 부검을 했는데 전혀 타살 의혹점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5일 만에 어떻게 사람이 감기 걸렸다가 죽을 만큼 또 이제 몸이 편치 않은 장애우니까 예. 이거를 잘 돌봤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가지고 내버려 둬서 그냥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죽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받고 있는 혐의도 지금 유기치사입니다. 예.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상호 씨나 김광석 씨의 유가족들이 고발을 한 상태여서 일단 광수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했고 서혜순 씨는 출국 금지가 됐고요. 그래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워낙 이제 사안이 좀 오래되고 증거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좀 진행이 될 것이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아주 낙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죠.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실 죽였다라는 것들이 입증되기 전에는 재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적지 않아요. 일단 김광석 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 아니고요. 네,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건 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긴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고 네. 지금 따님과 관련해서도 유기치사라는 건데 그러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정말 고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내버려 둬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 어쨌든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지나버린 상태여서 그거를 누가 옆에서 보고 폭로를 하거나 내지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증거들이 남거나 뭐 이런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럼 경찰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밝혀낼 것인가. 과학수사 기법이 아무리 많이 이제 발전을 하긴 했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쉬운 수사는 절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어제 인터뷰한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심증을 굳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 뭔가 본인이 이제 자백을 하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꼬이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서혜순 씨가 저렇게 계속 아주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언어법을 구사하는 가운데서 증거는 없고 10년 전 일이고 진상규명까지 참 난관이 커 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지나다가 어떤 식의 증거 내지는 뭐 새로운 물증이라든지 내지는 또 결정적인 일이 왜냐하면 김광석 씨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 뭐 공소시효가 정지된 거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딸의 죽음이 밝혀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뭐 요소들이 좀 튀어나올 뭐 여지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지탄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될 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 어떤 식으로든 좀 밝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하늘이 돕는 수밖에 없겠군요. 예.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두루두루 좀 브리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사건 진행되는 상황 중간중간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쉬운 해고, 이게 물거품이 됐어. 뭐야? 내가 애착을 갖고 추진했던 노동개혁안 핵심 중의 핵심인 쉬운 해고를 묵사발로 만들었어? 문재인이가? 묵사발은 맛있지. 묵사발은 영양식이야. 여름에 얼음물에다가 미역 넣고 오이 송송. 아! 이 씹새끼, 뇌에 구멍이 송송 났나? 야, 왜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해? 묵사발은 사실 최상의 다이어트 식품이지. 묵 말이야, 묵. 칼로리가 제로 아니겠어?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고 묵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웬만한 거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최상의 카드.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어머, 바로 PPL 들어가는구나. 응? 추석만 끝나면 살 빼는 걱정 때문에 출근 날이 두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한 추석맞이 최고의 선물, 바로 비타민 에센셜. 멀티비타민 미네랄이 듬뿍 함유됐어요. 과일에서 추출한 비타민, 산호에서 추출한 칼슘, 그리고 미네랄까지 끼니당 단 한 포만 섭취하면 돼. 추석 선물 비타민 에센셜. 바로 비타샵에서 구입할 수 있죠.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입력하고 전화번호 1522-6648, 1522-6648 여기다가 주문하셔도 되고요. 젊은 사람들 선물 주고받을 때 비타샵의 비타민 에센셜. 근데 말이야, 이 비타민 에센셜도 과식하면 탈나나? 당연히 탈나지. 자기들끼리 너무 해먹다가 탈나셨잖아, 박씨. 친박들과 함께 말이야. 야, 해먹었다고? 어디 MB 앞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겠니? MB는 그 분야에서 프로야, 프로. 날 거론하지 말고 MB를 거론해, MB. 글쎄 말이야. 그 폐악질을 하고도 정권을 재창출했으니 MB는 역시 난 인물인 것 같아. 근데 박씨, MB는 변희재를 챙겼는데 당신은 안 챙겼나? 아, 변희재. 그 MB 때 큰 덕을 입었다고 하지? 응? 나한테도 잘 보이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나 알잖아. 내 식구만 챙기는 거. 식구만 챙긴다고 했어? 그렇다면 박근영이도 챙겨야지. 박근영이 빚이 많던데. 야, 걔가 어떻게 내 식구니? 걔는 아버지 유산에 눈이 먼 돈의 화신이야. 나는 사람이고 걔는 신이야. 근데 참 특이하지. 돈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왜 그러지? 이 씹새끼야, 내가 죽였다고 하는 말이야? 김광석은 내가 안 죽였어. 그러면은 나머지는 죽였고? 나머지도 안 죽였어. 응? 어디서 엮으려고 해? 박씨, 감옥에 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밖에 있다가 비언을 당해봐. 그럼 당신 재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당신 재산이 자동적으로 또 다른 가족인 동생 근령이하고 지만이한테 넘어가지 않지? 아! 난 가족 없어. 나한테 가족은 남편인 대한민국이라고. 난 국가와 결혼했거든. 문제 드리겠습니다. 1200여 년 전 통일 신라의 왕실 혹은 귀족들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이래서 화제인데, 그래서 신라 관련한 퀴즈 준비했어요.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왕이 몰래 2명에서 3명의 소년 미장부들을 불러들여 음란하더니 그들에게 요직을 주고 국정을 맡겼다. 미소년하고 연애하면서 이들에게 관직을 준 이런 음란 여왕, 이 음란 여왕의 이름은 무엇인지 박씨
아나? 알지? 1번, 진성 여왕, 2번, 진덕 여왕, 3번, 선덕 여왕, 4번, 천년 여왕, 5번, 엘리제의 여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보수 매체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 미디어워치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하는 김용민 PD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사인이 담긴 책을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딸기의 꿈님, 더러운 MB 정권의 민낯이 밝혀지네요. 수구 적폐 세력을 확실히 박살내야 합니다. 마징가 55님, 욕을 하고 싶어도 팩트를 알아야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X세대님, 우리는 뉴스에만 속은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와 드라마에도 속았습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의 끝말잇기는 당첨자가 없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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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반지, 벤지,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독서실 갔다 왔어. 맛있는 야식 좀 해줘. 여보, 나 회식했더니 속쓰려. 해장국 좀 부탁해. 알았어. 내가 한 방에 해결하지.
이제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건강과 행복을 쇼핑하세요.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추석 전주 수요일입니다. 이제 주말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자녀분들은 스케줄이 어떻습니까? 저희 애들은 지금 중간고사 기간 중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벌써 한 달 전부터 중간고사 끝나면 어떻게 놀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간고사 준비는 안 하면서 네. 중간고사 끝나면 어떻게 놀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그래서 중고등학생 되면은 뭐 하고 노나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놉니까? 저희 딸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고궁 같은 데도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고궁을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한복을 빌려 입고 인생짤이라고 하던데요. 제일 예쁘게 찍는 사진을 찍으러 많이 다닙니다. 우리 아들은 뭐 게임도 많이 하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영화도 많이 보러 다니고 이렇습니다. 예, 친구가 많은 게 참 좋아요. 요즘에는 뭐 공부 못해도 친구 많은 게 장땡입니다. 예.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학원을 다니던 애들이 이제 잘 못 만나니까 친구들이랑 어디서 만나냐면 전부 우리 집에서 만났습니다. 태은이네 집에 가면 뭐 수은이네 집에 가면 우선 그 둘은 항상 있고 예. 그다음엔 학원 끝난 애들이 거기서 속속 모여들면 그때그때 만날 수 있으니까 아이고. 동네 사랑방 같았었죠. 예, 그래요.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 사귀지 말아라. 공부나 해라. 뭐 그랬었는데 그런 말씀대로 성장한 우리 친구들은 괴물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괴물이 된다는 거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게 이제 나중에 소시얼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두 분이나 우리가 모셔봤잖아요. 예. 공감 능력 제로인 분들을. 나라가 아사리판이 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가정교육이 훌륭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공부도 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속편한데요. 예, 예. 저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네, 오늘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독특한 주제로 청취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예.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왠지 이 분야에서 단연 돋보이는 분이 이철성 경찰청장이신데 이분에 대한 뉴스가 눈에 띄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철성 경찰청장이 25일에 기자간담회를 가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찰청을 2번이나 출입을 해서 이 분위기를 약간 짐작을 하는데 보통 경찰청장이 굳이 기자실로 내려와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때에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하게 큰 사건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그 사건을 치안 총도로서 알려야 할 때이거나 예. 아니면 뭔가 경찰청장이 경찰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어필해야 될 때, 그러니까 뭐 검찰하고 수사권 갈등이 심해질 때 같은 경우죠. 예. 아니면 요 세 번째 경우가 제일 많은데 언론을 통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장관이죠. 나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당신한테 충성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할 때 간담회를 열 때가 많아요. 근데 25일 있었던 경찰 간담회는 내용이 진짜 소소하더라고요. 주제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었습니다. 조양호는 지금 회사 돈 30억 원을 빼돌려서 자기 집 인테리어 공사비로 삥땅을 친 혐의로 지금 지난주에 경찰에 소환이 됐거든요. 사실 이것도 진짜 웃긴 건데 네. 재벌식이나 돼서 자기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회사 돈을 삥쳤다는 게 진짜 너무 찌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만 해도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려면 최소한 스케일이 대통령하고 뭐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 시민사회가 경찰을 압박해서 드디어 조양호를 구속했어요. 와, 우리가 재벌을 구속했다 하고 자랑을 했는데 외국 기자들이 와, 니들 대단하다. 재벌 총수들을 구속하고 그래 무슨 죄로 잡아놓았어? 이러면 자기 집이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회사 돈을 삥쳤어. 이건 너무 찌질하지 않습니까? 범죄 스케일하고는 진짜 황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구속됐을 때 구속 사유가 횡령이었는데 외신 기자들이 최태원은 왜 횡령했대?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 4대 재벌인데 점장이한테 사기를 당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횡령한 게 점장이한테 사기당해서 회사 돈을 횡령한 거거든요. 예. 최태원 씨 불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제대로 조사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게 유죄로 밝혀지면 우린 국제사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세계 곳곳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회사 로고가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야, 저 그룹 회장이 잡혀갔다며? 왜 잡혔어? 이러면 불륜을 저질렀는데 불륜을 회사 돈으로 저질렀어. 이거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근데 아무튼 이 조양호 씨가 지금 자기 집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회사 돈 30억 원을 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철성 청장이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요. 당사자 입장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 자료를 갖고 추궁했다. 증거 등을 보강해서 신병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느낌에는 신병 처리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할 거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굳이 저 이야기를 자랑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양호가 한 짓이 매우 죄질이 나쁘긴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이 시민사회에 엄청난 관심을 받는 사안은 사실 아니죠. 재벌에 대해서는 이재용한테 지금 시민사회의 눈이 집중돼 있고요. 뭐 정치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덮기로 마음먹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철성 입장에서는 기자간담회를 안 열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굳이 열어서 신병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걸 보면요. 제 느낌입니다만 이런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높으신 분들 우리 좀 쳐다봐 주세요. 우리 조양호 같은 거물급 재벌을 구속영장 신청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외치는 심리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조양호에 대한 정확한 혐의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요. 종로구 평창동에 집이 있는데 여기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30억 원 정도가 들었대요. 그런데 이걸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때 한진그룹 건설이 영종도의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 신축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 공사비로 살짝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임입니다. 경찰이 이걸 가지고 19일에 조 회장을 불러서 한 16시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갑자기 경찰이 삼성그룹 이건희 일가가 몰려 사는 이태원 일가를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삼성 일가의 집에 얽힌 여러 에피소드를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경찰이 삼성 일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회사 돈을 사용한 혐의죠.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철성 청장은 요거는 2008년부터 이어진 오래된 사건이라 수사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중간중간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어서 늦어도 11월 안으로는 마무리하겠다. 다만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할 것인지는 말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 백남기 농민 일주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유족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내비친다. 오늘이 딱 일주기인데 다시 한번 백농민과 가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심이 1도 느껴지지 않는 영혼 없는 사과로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기자간담회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거를 뉴스를 쭉 보면서 이 사람 참 열심히 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정권 때는 부역자로 활동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진짜 열심히 재벌들을 파헤치고 있죠.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삼성그룹 본토, 이태원 본가를 압수수색할 정도로 열정을 보이고 있고요. 조양호도 잡았고요. 이거 우리가 경찰이 한 거야 하고 홍보하는 데에도 진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촛불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뭐 이러던 패기는 다 사라지고요. 새 정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열성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공식 용어로 전형적인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부르죠. 박근혜 때는 박근혜 부역자가 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재벌 저격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치안 총수가 재벌 저격수 노릇을 하는 건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되게 역겹더라고요. 백남기 농민 머리에 물대포를 직사해서 숨지게 만들었던 그 경찰의 한 부분이 이제 와서는 민중의 지팡이인 척하는 꼴을 보면 솔직히 토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영혼 없는 공무원 문화를 강하게 질타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이 영혼 없는 공무원 문제가 늘 이렇게 강하게 제기가 됩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은요, 그냥 생긴 말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안해동하는 공직사회를 질타하는 용어는요, 상당히 공식적인 학술 용어이기도 해요. 이 말이 원래 미국 행정학자 랄프 험멜이라는 사람이 1977년에 관료적 경험이라는 책에서 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무원은 생김새가 인간과 비슷해도 머리와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아주 통렬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유명해졌냐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인수위 시절에요. 2008년 1월에 국정홍보처 업무보고를 인수위가 받았는데, 이 인수위 전문위원, 그러니까 이명박 따까리들이죠.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막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막 언론들한테 거칠게 대했느냐. 국정홍보처 폐지해야 된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때 김창옥 국정홍보처장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여정부 때는 참여정부 일을 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 일을 하겠다. 이런 너무 소신 없고 나약한 발언을 국정홍보처장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이후에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엄청 유명해졌죠. 웃긴 건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획재정부 장관 지낸 윤중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피아의 대부로 불리는 사람이고 모피아들 사이에서는 따거, 큰 형님으로 칭송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 자가 기재부 장관이 될 때 첫 마디가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은 이제부터 영혼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자가 2010년에 고용장려세제라는 복지제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건 세수만 축내고 효과는 더럽게 없어 하고 혼자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이러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고용중대 투자 세액공제제도라는 비슷한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연히 난리가 나죠. 야 장난하냐, 장관이 말 바꾸기 하냐 하고 질책이 쏟아졌겠죠. 이때 윤중현 씨가 태연히 그래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영혼 없는 공무원 이제 답하고 영혼이 있게 살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국회에서는 지도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진짜 황당했던 건 보통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비꼴 때 하는 말이에요. 아우 저 영혼 없는 공무원들. 그런데 사실 이게 사용이 되는 걸 보면 고위공직자들이요. 태연히 국민들이 비꼬는 말을 자존심도 없고 처지도 없는 자기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배려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오세훈 시장 때만 해도요. 무상급식이 나라 망친다 이 온갖 논리를 만들었던 공무원들. 이 사람들 대법원에 소송까지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딱 들어서니까 박원순 시장한테 첫 번째 결재로 낸 서류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 없는 공무원은 이철성 청장만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정말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뭐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제대로 해주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공무원 신분 보장은 지금도 돼 있습니다. 안 지켜져서 문제인 거죠. 절대 권력자가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한마디 하면 잘리는데요. 예, 그 신분 보장 규정은 뭐 휴지 조각인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더 강하게 강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국민 아닌가요? 선진국들 보면 공무원들이 태연히 여러 이데올로기가 반영되는 집회에 참여를 해서 막 데모하고 그래요. 자기 주장하는 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중립성이라는 굴레로 공무원들을 가두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 중립성 보장이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막는데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개인의 품성이나 제도로는 절대 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이 문제는 조직으로 풀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 심리학 역사상 가장 센세이셔널했다고 평가를 받는 제일 큰 파장을 낳았던 애쉬의 동조 실험 혹은 뭐 애쉬의 수능 실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실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이 왜 충격적이었냐면 1952년에 이뤄진 실험인데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인류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 정직하고 뭐 올곧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해보고 났더니 이 믿음이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 실험 이후에 수많은 후속 실험들이 진행이 돼요. 유명한 밀그램 실험도 사실은 이 실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심리학자들뿐만 아니고 뇌과학자들도 막 동원이 돼서 뇌도 들여다보고 난리가 났을 정도로 심리학 역사에서는 충격적인 실험입니다. 근데 실험 내용은 엄청나게 간단해요. 이 실험자가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인데 어떻게 하냐면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놓고요. 보여주는 카드에 직선을 3개를 딱 그어놓습니다. 선분을요. 그리고 다른 카드 한 장에는 다른 직선 하나만 딱 그려놔요. 그런데 직선 3개가 그려진 카드의 직선의 길이는 눈에 띄게 달라요. 하나는 무지하게 길고요. 하나는 무지하게 짧고요. 하나는 중간쯤 됩니다. 다른 카드에 그려진 직선의 길이는 앞에 있던 카드의 중간 길이, 그 길이하고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왼쪽 카드의 직선의 길이는 오른쪽 카드 3개 중에 중간 길이하고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눈에 확연히 티가 나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 참가자들한테 묻습니다. 자, 여기 직선 하나 그려진 요 왼쪽 카드 길이가 오른쪽 요 길이 3개 중에 뭐하고 똑같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험 참가자들은 이거네 이거, 가운데 요거랑 길이가 똑같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요 상태에서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 참가자들 6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6명 참가자 중에 5명은 미리 섭외한 배우였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은 6번째로 답을 하는 1명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다시 묻습니다. 자,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직선 하나 하고 오른쪽 직선 3개 그려져 있는 거하고 뭐가 길이가 같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험에 참가한 배우들이 미리 짜고 치는 거죠. 엉뚱한 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 누가 봐도 가운데 선분이랑 길이가 같은데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먼저 여기 제일 긴 거랑 길이가 같네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도 이거 제일 긴 거랑 똑같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배우 5명이 다 제일 긴 선분을 답으로 골라버립니다. 이러면 진짜 실험 참가자 6번째 대답하는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가운데 게 정답인데 왜 다들 긴 걸 고르지? 그래서 이때 화면을 보면 고개를 처음에는 갸웃거리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2명, 3명, 4명, 5명이 늘어나면서 사람 표정이 온화해져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어떻게 답을 하냐면 놀랍게도요,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 중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요, 눈에 뻔히 보이는 정답 대신에 앞에 배우들이 정답이라고 우긴 그 제일 긴 직선을 답으로 태연히 채택을 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뻔한 사실이 있어도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절반이나 됐다는 겁니다. 이 실험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2005년에 신경과학자 그레고리 번즈라는 사람이 진짜 이 실험을 다시 진행을 해보면서 뇌에 MRI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러니까 거짓 대답인데 다수의 대답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본 거죠. 이랬더니 뇌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수의 답에 휩쓸려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뇌는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뇌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답을 고르지? 1번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요. 이런 반응을 보이던 뇌가 점점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해서 오답을 고르니까 뇌가 진짜 그걸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답을 할 때는 저 제일 긴 직선이 정답이야 라고 믿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놀랍죠, 되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영혼 없는 공무원 문제가 불거지는지를 이 애쉬의 동조 이론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공무원 집단 전체가요, 이명박이 정답이다, 박근혜가 정답이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봐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이명박, 박근혜는 오답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 대다수가 저건 정답이야 해버리면 나도 자연스럽게 오답을 정답으로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걸 정답이라고 믿게 되죠.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야,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정답이다 이러면 다 우르르 따라서 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도 진보 정부의 일원인 양 뇌가 작용을 해요. 그게 옳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없는 공무원 이야기를 할 때요, 꼭 승진에 도움이 되고 싶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요,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왜냐하면 사실 실제 승진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 일부입니다.
고위직들이나 그렇겠죠.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영혼을 상실하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어찌됐건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서 집권을 하는 순간 공무원들의 영혼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건 공무원 개인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 구조가, 뇌가 그런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다수의 편에 편승하려는 게 인간의 뇌의 본령이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저는 단언합니다. 이걸 개인의 용기 문제로 치환해서는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마세요 라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요. 인간의 뇌가 그걸 거부하는 한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조직의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문제를 주고 5명이 줄줄이 다 오답을 말합니다. 이러면 나약한 개인은 거기에 부하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다른 여러 후속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5명 중에 1명이나 2명만이라도 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왜 제일 긴 선분이 답이야. 가운데 선분이지. 라고 정답을 이야기해주면 그제야 사람의 뇌는 진실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언제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요. 다수에 휩쓸리지 않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조직이 공무원 조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개인에게 맡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그 섹터를 양성을 하고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그 일을 할 조직은 공무원 노동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 철밥통이 무슨 노조냐 이런 말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각에 단호히 반대하는 쪽입니다. 이건 아마 제가 청취자분들하고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공무원 노조에 파업권을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줘야 된다고 믿는 쪽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호희 문재당 대표님께서 페북에 진짜 멋진 문장을 올리셨던데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 노동자는 파업을 하면서 의식이 성장하고요. 진보와 정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공무원에게도 파업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공무원의 정치 참여도 그런 면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노조가 강인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야 3번이 정답이야, 이명박이 정답이야, 박근혜가 정답이야 이럴 때 공무원 노조가 야 뭔 개소리야, 누가 봐도 2번이 정답이지, 장난해? 이렇게 해줄 수만 있으면 모든 공무원들의 영혼이 그렇게 쉽게 휩쓸려 가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공무원 노조의 역할을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개인에게 맡기면은요. 개인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쉽게 해내지 못하죠. 아, 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야 이러면서 자기 위치를 변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답은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의 의식과 연대와 정의를 위한 활동을 적극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을 장려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소중한 진보의 씨앗을 언제 어디서나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은 조직을 공무원 조직 안에 둘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큰 연대의 씨앗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 보수가 집권을 했을 때라도 공무원 노조가 있으면 니네가 하는 소리는 개소리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우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4대 강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강인한 공무원 노동조합을 공무원 조직사에 우리가 연대의 조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영혼 없는 공무원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모처럼 이철성 청장이 열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열심히 사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느 정부에서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그 고위공직자의 모습에서 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이분들의 소중한 역할이 새삼 생각이 나서 오늘은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막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예. 한 번 사는 인생 이철성처럼. 네. 약간 부럽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렇게 시대가 바뀌면은 뭐 양심과 철학 이런 거 다 그냥 갖다 버리고 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이게 더 지혜로운 삶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여튼 놀라운 삶은 분명합니다.
그분 꼭 한번 만나보고 싶기는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한때는 또 음주운전으로 하여튼 시대를 풍미하셨던 그 양반이 하여튼 경찰 총수가 되고 극과 극의 정권을 가로질러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 누군가 기회가 되면 이 사람 평전을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평전은 좋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히틀러 평전도 있는데 뭐. 네. 평전 잘 팔릴 것 같아요. 재밌어서. 알겠습니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나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아가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가 청소년의 성적 지향성 결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주일에 있었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의 설교 들어보시죠. 지금 동성애를 다루는 애들이 잘 보는 그 웹툰, 그 인터넷에 있는 만화 이런 사이트에 가면은 동성애를 소재로 한 이런 만화가, 동성애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지금 자유자재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접하는 게 그거랍니다.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어디까지 이 죄악의 확장성에 노출될지가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저의 두려움이에요.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가 늘어난다. 이런 주장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단골 레퍼토리인데요. 과학동화는 이런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학술지 성행동 아카이브에는 미국 로잘린 플랑클린대 브레이크필드 심리학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연구팀은 청소년들이 성적 지향성을 결정할 때 가까운 친구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청소년 9만여 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는데요. 연구팀은 주변 친구나 형제가 동성애 매력을 느끼는 경우 청소년 자신이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친구와 형제 모두에게 철저히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성결혼 역시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2013년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 딘노 공공보건학과 교수팀은 미국 50개 주의 결혼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동성결혼 합법화와 이성끼리의 결혼 비율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와 보수 정당은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된 것을 반대한다라고 밝히며 통합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늦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반면 영남 해안으로는 120mm의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대구와 대전 22도, 부산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테사 모리스 스즈키라는 일본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역사학자가 쓴 길 위에서 만난 북한 근현대사입니다. 아, 북한 근현대사.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북한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사실은 뭐 그냥 생무시해 왔던 북한의 근현대사 속에서
남북관계의 그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요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김 PD가 먼저 이 책을 읽으셔야겠네요. 아, 글쎄 말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호주 분이 북한 근현대사를 썼어요? 네, 이 테사 모리스 스즈키 선생은 네. 일본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학자인데요. 오랫동안 러시아 역사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 역사까지 아우르고 있는 이 아시아 관련 네트워크를 이끌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예. 글도 아주 잘 쓰고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의 과거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고요.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그리고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묻는다 라는 아주 논쟁적인 책도 있습니다. 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낯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은 제목 길 위에서 만난 북한 근현대사만 보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실 무슨 역사 그러면은 현대사, 근대사 이러면 좀 무미건조한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이 책은 기행문과 전기 그리고 역사, 문학이 결합된 정말 빛나는 책입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예. 이 책은 에밀리 캠프라는 1910년을 전후해서 중국과 이 조선을 여행한 영국의 여행가의 기행을 따라가면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 에밀리 캠프라는 저명한 여행가가 있는데요. 예. 이분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과 아시아 곳곳 특히 조선을 여행하면서 소중한 그리고 귀중한 이 문헌들을 남겼습니다. 예. 우리말로는 조선의 얼굴이라는 책으로 일부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만주, 조선, 러시아령 투르키스탄의 얼굴이라는 걸작이 있습니다. 예. 근대 전환기를 대표하는 여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이 에밀리 캠프의 길을 따라서 저 북쪽 하얼빈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춘 그리고 이 선양, 단둥 그리고 평양에서 개성과 도라산, 서울, 부산, 거제도 그리고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예. 쭉 이어지는 여로를 밟습니다. 이 원 제목은 금강산까지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중국과 한국을 가로지르는 100년의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기의 형식을 빈 역사의 재구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PD는 북한의 모습을 안 보셨겠지만은 제가 본 북한의 모습하고 많이 겹치기도 해요. 몇 군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상적인 구절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나 산들은 거의 민둥산이거나 일부는 꽃이 핀 작은 떨기나무 숲으로 덮여 있었다. 이는 몇 년 동안 겪은 절망적인 에너지 부족으로 황폐화된 풍경이었다. 그저 여기저기 눈에 띄는 진녹색의 소나무들만이 숲을 다시 살리려는 최근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흰색 해오라기들이 논에 자리를 잡고 있고 어느 지점에서는 놀랍게도 큰 뿔이 달린 사슴 한 마리가 쟁기질된 밭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1990년대의 기근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작년엔 수확이 좋았다고들 하지만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어둡고도 금욕적인 표정이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몸집이 작고 가냘팠으며 젊은 사람들은 몇 년간 이어진 굶주림 때문에 발육이 부진해 키가 크지 못했다. 아이들은 어른들 옆에서 모내기를 거들며 일하고 있었다. 나는 논둑에서 빵 한 덩어리를 정신없이 먹어치고 있는 수척한 얼굴의 어린 소년을 보았다. 길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간 곳에서는 밝은 노란색 카디건을 걸친 한 여인이 기차를 향해 유쾌하게 손을 흔들었다. 반면 근처에 어떤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지 철길 옆 흙먼지 길에 나뒹구고 있는 바퀴와 핸들을 끌어모아 힘겹게 다시 맞추고 있었다. 네, 맛배기만 보여드리는데도 이 책을 쓴 테사 모리스 스즈키 선생의 문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겠죠? 예. 북한의 황량한 풍경들을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면서 이 역사적 사실을 겹쳐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고통스러운 삶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계속 100년 전 과거 캠프가 여행했던 그리고 캠프의 눈에 비쳤던 조선의 모습과 100년 후인
2009년과 10년쯤인 것 같아요. 2008, 9년 요 무렵에 북한을 여행하면서 북한의 곳곳을 다시 그려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 이 구절을 보면은 북쪽의 아이들과 남쪽의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보이는데요. 보겠습니다. 휴전선 남쪽의 한국 아이들은 대개 서양인이 나타나면 어떤 영어 구절이든 생각나는 대로 열렬히 외치며 반응을 보인다. 남한의 불국사에서 한 번은 5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 내게 달려오더니 숨을 헐떡이며 I love you라고 말을 걸어온 적도 있다. 북한 어린이들은 특별히 훈련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얼굴을 거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긴장되고 모호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몇 마디 인사를 건네면 무뚝뚝한 표정은 어느새 웃음으로 바뀐다. 높이 솟은 소나무 밑동에 설치한 휴대용 녹음기 음악에 맞춰 어른들과 아이들이 어울려 춤을 추고 있었다. 어른들은 리듬에 맞추어 우아하고 아름답게 움직였고 아이들은 되는 대로 몸을 아래 위로 흔들며 장난스럽게 서로 부딪히거나 무리에서 빠져나와 나무 틈 사이로 숨바꼭질을 하고 놀았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북한 소년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북한을 다녀온 어떤 친구 얘기를 들으면은 북한 사람들이 춤을 참 그렇게 좋아한대요. 어디 가든 춤을 추고 그리고 손님들이 있으면 함께 춤추자고 권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풍습들, 정들이 많이 남아있다고들 합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북한의 주민들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제3자의 비판적 거리를 두고서 남한과 북한을 냉정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남한은 소비주의가 만연해 있고요. 북한은 대신에 물자 부족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그 상황들도 여실하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또 북한 붕괴와 관련해서 몇 구절 이 학자의 아주 예리한 통찰을 소개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분이 1970년대에 남한을 처음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8년 무렵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두 장면을 겹쳐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북한에 대한 나의 감정은 박정희 시절에 남한을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바로 정권의 본성에 느끼는 절망감과 좁은 공간에 갇혀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채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나라의 땅을 밟아야 하는가, 밟지 말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절대적인 답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열린 눈과 마음으로 여행하다 보면 내 여행이 독재를 에워싸고 있는 벽에 균열을 내고 외부 세계와 소통을 차단하고 정치 변화를 가로막는 쌍방의 비인간화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만일 우리가 문을 닫아버린다면, 소통이 불가능하다며 일부 국가들을 상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갈라진 틈 사이로라도 엿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가장 억압적인 사회를 에워싼 복잡한 문제와 모순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너무도 쉽사리 마음속 이미지로 불량 국가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사회의 매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아니하고도 단순한 거의 틀림없이 잘못된 해결책들을 생각해내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한 게 이 지점입니다. 예. 여행자의 눈으로 북한과 남한을 보면서 남한과 북한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낙차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예. 북한이라는 폐쇄된 왕국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불량 국가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여행자의 눈으로 계속 그 벽의 균열을 조금씩 낸다면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여행자의 힘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네. 그거야말로 얼마나 위험한지 이 학자는 그 역사가의 아주 예리한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벽이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북한의 붕괴는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무력 충돌로 장벽이 붕괴된다면 전 세계에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남한이 대규모로 북한을 흡수할 경우에는 중국을 대단히 놀라게 만들어 동북아의 두 이웃 나라 사이에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커다란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반대로 요즘 들어 자신감 넘치는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북한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질 것이다. 1910년 캠프가 이 38선을 원만히 넘어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동북아시아는 그 미래가 갈등이나 화합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 수 있는 분수령에 서 있다. 한쪽 세력이 지배하게 될지 여러 세력이 협력하게 될지 기로에 서 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이 휴전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네, 이 통찰력이 대단히 빛나는 부분입니다. 이 캠프가 여행했던 100년 전에도 동북아시아, 만주와 조선은 세계의 열강들이 부딪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였죠. 그때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서 또는 열강의 아주 악랄한 침략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안이하게 북한을 악마로 규정하고 북한이 붕괴되거나 또는 무력으로 흡수 통합을 지향한다면은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이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한반도 민족 공동체의 앞날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평화를 생각하고 군축을 생각하고 공존을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막 핵을 들여오자,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가자, 한 3, 4일만 참자, 이 지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어떤 식으로 참수한다거나 타격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여기 테사 모리스 스즈키도 끊임없이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야 하고 어떻게든 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야지 냉소나 무관심만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테사 모리스 스즈키가 전망을 제시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냉소적 혐오감은 무관심의 좋은 핑계다.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인도주의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럴싸한 변명거리가 된다. 구호의 손길이 계속 말라가고 국경이 폐쇄된 채로 북한 정권이 점점 깊은 위기로 가라앉게 된다면 돌 깨는 인부들과 감 농장의 농부들과 시중호의 어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만일 체제가 내부적으로 붕괴된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부풀 대로 부풀어 너무도 절망적인 이 빈곤국을 제거하는 과업을 곧 분명하게 떠안게 될 그 과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폐쇄적인 체제를 무시하고 또 냉소적인 혐오감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책을 하나씩 마련해 가야 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인도적인 약품 지원 800만 달러인가를 두고서도 논란이 많았죠. 이런 게 계속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야 조금씩이라도 남북이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얘기합니다. 그런 지원들이 메말라 간다면은 관계 자체가 메말라 가고 그건 동시에 한반도의 위기뿐만 아니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까지도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 아주 뛰어난 역사학자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약속한 것이고요. 또 의무 할당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도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핵 개발했다고 괘씸하다고 이걸 연계시켜서 하는 태도 참 한심합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민족 공동체의 앞날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혀 관심 없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배할 때는 핵 실험도 있었음에도 지원을 했잖아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럼에도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기존에 오랫동안 우리 한국을 지배해온 지배 세력들의 저항에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책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다시 한번 책 제목. 테사 모리스 스즈키가 쓴 길 위에서 만난 북한 근현대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MB가 검찰 수사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안 대표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MB 수사를 반대하는 국민도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그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지지하는 정당 아닌가요? 당 지지율이 5%로 또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매일 폭탄주를 10잔씩 말아 마셨는데 안 되겠습니다. 20잔으로 늘려 먹어야겠습니다. 청와대 여야 대표 회담 때 만취해서 오시는 거 아닌가요? 만취. 취소! 청와대 회담을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곰을 먹으면 끄떡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몸에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서 숙취 해소에 으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곰 검색하시면 되겠지요? 아이고, 안 대표님 술 마실 일이 계속 늘고 있네요. 자, 오늘도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만취를 취소로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취소의 소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소문. 안 대표님 소문 들으셨습니까? 도태호 수원 부시장이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있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잘 나갔던 분이라고 하죠. MB와 관련된 분들 왜 자꾸 저수지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소문이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은 왜 자꾸 블랙리스트에서 발견되는 겁니까? 당신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를 사람들만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인간적으로 MB 정부 국정원이 같은 편인 그나 홍준표도 댓글로 공격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안 대표. 근데 안 대표는 그 공격 리스트에 왜 이름이 없었던 걸까요? 안 대표 역시 MB 아바타가 확실해요. 홍 대표님, 국정원이 MB와 홍 대표님을 이간질한 거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속으로는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 봐요. 인간적으로라고 했습니까? 로드맵. MB 측근들이 곧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MB가 자유한국당에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홍 대표님은 지금처럼 SNS 전사들을 양성하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는 댓글이 엄청 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로드맵. 맵다. 홍준표를 건드리면 매운맛을 보는 거예요. 안 대표도 내한테 잘하세요. 괜히 문재인 만난다고 청와대 가지 말고 내처럼 청와대 회담 파토 내라 이 말입니다. 청와대 회담 파토 내라. 그래놓고 당신은 단독 회담하고 싶다며 똑바로 얘기해 이 씹새끼야. 나도 문재인이랑 사진 찍어야지. 그래야 문재인과 대등한 존재가 되지 않겠어? 나는 가지 말고 당신은 가겠다고? 이거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시계 달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느낌에.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맵다의 타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놓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남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18번째입니다. 1987년 6월에 부산은 뜨거웠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규탄대회 이후에 범일동 대공분실에 구금됐을 때 검찰은 영장을 총 4번 아마 그 정도 청구를 했을 겁니다. 그 영장은 결국 모두 기각이 됐고요. 그렇게 되자 이 사건은 부산 지역에서 그냥 노변으로 통하던 저를 전국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얼마 남지 않는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합니다. 4.13 호헌 조치 그해 5월 27일 여당, 종교계, 제2야단체 등 2191명이 참여한 4.13 호헌조치 철회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위한 시민단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고 노무현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지난달 9일 교내 시위 도중에 부상을 입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이한열 군이 입원한 지 27일 만인 오늘 새벽 2시 5분에 숨졌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체류탄을 맞아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태우를 민정당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민정당 전당대회. 민주정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로지 의회와 정당을 통한 꾸준한 대화와 상호 이해와 공동 노력만이 민주주의를 질서 있게 전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도 대화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민주화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민정당 전당대회가 있던 87년 6월 11일 기점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철폐, 독재, 다도. 자, 노 변호사님. 예. 지금 근처에 사복조들이 쫙 깔렸을 낀데, 이 날도 어두워가 누가 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따 도망칠 때 안 잡히려면 딱 봐줘야 되는 긴데. 서면 로타리까지 시민들이 꽉 차 있어가 사복이라 해도 지들이 함부로 어찌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변호사님, 명색이 변호사인데 시위 현장에 나와가 꼭 이래까지 하셔야 됩니까? 새파란 대학생들 틈에서 남사스럽구로. 아니, 사무장님,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문재인 변호사! 한참을 찾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문 변호사가 큰일 났다 하면 가슴이 철렁하더라. 뭐가요? 서울에서 명동 성당 농성을 해산한답니다. 예? 명동 성당 농성이요? 그게 뭡니까? 있습니다. 그 시위대들이 경찰한테 쫓기가 명동 성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농성 덕에 서울 시내에서는 가열찬 시위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거 문 변호사 말 맞다나 해. 걱정이에요. 이대로 시위가 가라앉아 버리면 그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요. 부산도 말이 아닙니다. 그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싹 다 잡히갔답니다. 서울 소식이 전해지면 부산 시위대들도 보나마나 동요할 낀데 이거 80년 광주처럼 될까 걱정입니다. 부산도 광주처럼 되지 말란 법 없지. 피가 뜨겁기로 치모 부산이나 광주나 피장파장 아닙니까? 그라이 변호사님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부산 국민운동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 아닙니까? 뭐를요? 저희 서울도 절에 손을 터는데 부산도 그만두자고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사람 죽는다 소리 나온다니까요.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네. 예. 저 변호사님, 하늘에서 요구르트하고 담배가 막 떨어집니다. 하늘에 아이고, 육교위입니다. 육교위. 저 보이소, 저 위에. 육교 위에서 시민들이 시위대한테 요구르트하고 빵하고 담배 지금 막 던져주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진짜 그렇네요. 야, 요구르트 3개. 여기 시민아. 빵도 있는데 빵도 드릴까요? 빵은 됐고요. 여기. 변호사님, 시위 주도하시느라 목도 아프실 낀데 요구르트도 있어. 나는 가슴이 벅차가 못 먹겠습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뜨거운 게 가슴에 타고 왔다가. 우리 변호사님 이러다 또 우시겠다. 서울은 그만두도요, 부산은 그만 안 둡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부산 시민의 열망을 난 믿습니다. 변호사님, 갑자기 시위대가 행진을 멈추는데, 예? 지금 저 앞에 전경들하고 백골단들이 쫙 깔렸습니다. 왜? 저기 보세요. 그 최루탄 쏠라고 페퍼 보고들 이게 대치하는 모양입니다. 최루탄을 쏘지 마라! 최루탄도 다 떨어지고 없다던데. 우리 조카 자식이 최루탄 만드는 회사 다니는데 요즘 밤낮 없이 공장 돌린다 안 갑니까? 종철이도 살려내라! 종철이도 살려내라! (1987년 6월) 부산의 경우는 시위가 끝나면 보수동 중부교회에서 그날의 전체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시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아이고, 문 변호사님 오시네, 예. 예. 사무장님, 노 변호사님은요? 예? 아까 서면 노타리에서 같이 계셨잖아요. 아니, 전경들이 하도 최루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시위대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 노 변호사님하고도 갈라졌는데? 아이고, 또 경찰에 달리 가신 거 아이가? 아닙니다. 좀 아까 전화 왔는데 가톨릭 센터 들렸다 오신다 했습니다. 가톨릭 센터요? 거기서 1980년 광주 민중항쟁 사진전을 하는데요. 그거 준비 상황 점검하신다고. 예. 예, 오셨습니까? 노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가톨릭 센터. 네, 지금 막 왔습니다. 아이고, 오셨네. 아이고, 막. 체루탄도 하도 맞았어. 이골이 났는지. 아이고, 변호사님, 가서 겉옷이라도 좀 벗고 있어. 변호사님 들어오니까네. 체루탄 냄새가 완전 시위 현장입니다. 얼굴도 띵띵 붓고, 예. 그렇습니까? 잠시 후 노무현은 겉옷을 벗고 들어왔고. 변호사님이랑 여기 부민역 분들 다 와 계시니까 제가 서울에서 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계엄령 선포한답니다. 계엄령입니까? 이 자석들이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 일하고 나오네. AFKN에서도 확인했는데 부산에 있는 미 군속은 외출을 금한답니다. 아이고야, 변호사님.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명동 성당 해산을 한 모양입니다. 군 병력이 곧 투입이 될 게라서. 부산은 가톨릭 센터 안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는 걸로 합시다. 변호사님, 계엄령이라 악합니까 지금? 여기서 멈추면은 진짜 끝입니다. 노 변호사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80년 광주처럼 부산도 광주하고 부산이 다릅니까? 다 대한민국입니다. 네, 아까 가톨릭 센터에서요. 광주 사진전을 보면서 피눈물이 납니다. 못 봤어요? 봤잖아요. 총에 맞아가 부셔진 얼굴, 곤봉에 맞아 찢어진 얼굴. 전남도청 옆에 전일빌딩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나라 지키라고 군에 보내놨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군인들한테 그 명령 누가 내렸습니까? 변호사님. 광주가 왜 그렇게 학살을 당했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부산이 몰랐기 때문에, 서울이 몰랐기 때문에, 대전이 몰랐기 때문에 아닙니까? 변호사님. 네,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칩시다. 이제는 안다 아닙니까? 알면은 행동을 해야지요. 네, 계엄군 무섭습니다. 나도 사람인데요. 그러나 광주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비겁했구나. 그 시절 참 비겁하고 무식했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살면은 누군가는 또 그렇게 죽겠구나. 서면 로터리에 탱크 들어오면은 나부터 그 앞에 들어 누워야겠다. 비겁하면은 개돼지로 사는 겁니다. 나는 그런 세상에서는 살기 싫습니다. 나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즈음 청와대. 노 대표. 예, 카카. 대통령 전두환이 민정당 대선 후보 노태우와 마주 앉았다.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카카. 아이고, 얼굴이 많이 안 됐어. 하기야, 밥맛이 있겠나? 요새 같아서는. 예, 카카.
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노태우가 딱 내 후임으로 앉으면 그게 완벽한 그림인데. 아니, 부산이 문제야. 시위가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 안 가라앉잖아. 부산이 저래 버티면 안 된다고. 군단을 출동시키자. 깨끗하게 청소하고 말자. 그 생각도 내 했는데 안 된대. 반대가 워낙 심해. 그러면 누가 그래 반대를 합니까? 노신영 전 총리입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러고. 미국이요? 대우, 부산 사람 다 죽이고 대통령 될 수 있겠나? 그래도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말인데, 대통령 직선제를 받자. 카카. 대통령 직선제를 받으면 너 후보가 대통령 못 될 것 같나? 그게 직선제로는 내 생각 많이 해봤어. 이리저리 따지고 재봤다고. 된다. 직선제 해도 노태우가 대통령 될 수 있다. 나를 믿고 직선제 합시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성태 연출 18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 포렌메리로 이어왔습니다. 팔로워 86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JT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서혜순 씨는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씨의 사망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광석 씨와 서연 씨의 사망 과정을 설명한 것, 이것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인데요. 배상훈 교수는 서혜순 씨 발언의 90%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과도한 몸짓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선행행동인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김경수 한국심리과학센터 총괄본부장 역시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진실이 탄로날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은 서혜순 씨 인터뷰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늘 아침 7시 20분까지 3,037분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9%, 거의 모든 시민들은 서혜순 씨는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반면 서혜순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의견은 단 1%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바람 불면 생각나님, 서혜순 씨의 JTBC 인터뷰를 보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기 자식이 사망했는데 장애우가 죽은 부분이라니. 시크릿타임님,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작지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위대한 분들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엄마배님, 저도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분들에게 소액 후원했습니다. 많은 애청자들의 힘이 모여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들어주시는 방송을 하는 저야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네,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